안녕하십니까. 제3의 힘 이수봉TV 이수봉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정계 개편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특히 바른미래당의 진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큰 방향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정계 개편 관련해서 우선 크게 어떤 방향으로 정계 개편을 추진을 해야 할까요?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지금 힘들고 또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일 겁니다. 실제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살률 여전히 OECD 국가에서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죠. 저는 지금 우리가 정말 국가가 비상 상황이다. 비상 위기 상황이다. 이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데서 나는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삶의 희망을 잃고 자살하는 숫자가 세계 1위이고 출산율 저하가 세계 1위인데 이런 게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비상상황이겠습니까? 저는 이 정도 되면 국가 소위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정말 깊은 책임감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국가 비상상황이 어떻게 초래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지금 이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기업들이 활력을 잃고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일단 표면적인 문제죠. 근데 이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솔직히 딱 한마디로 답변을 하는 분들은 제가 못 봤습니다. 도대체 우리 한국 사회 지금 현재의 문제, 특히 경제 문제에서 뭐가 어떤 것이 지금 이렇게 경제 침체로 들어가는 시발점이 됐을까? 저는 쭉 경제와 사회학을 나름대로 이제 좀 공부했던 입장에서 또 현장에서 경험해봤던 입장에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1997년 IMF 시절의 충격,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국제 금융 자본 권력 그리고 국내 금융 자본 권력들 이것과 재벌과 관료들의 여러 가지 이 파워 게임 속에서 결국 대우그룹이 날아가게 됩니다. 물론 대우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입 경영 지나친 그리고 분식 회계 이런 게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국제시장, 세계시장에서 사실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국내 관료들의 대응 이런 것들은 참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우리 병법에 보면 전쟁에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모든 결정은 현장의 장수가 한다. 임금이 절대로 거기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승리의 1차적인 어떻게 보면 조건이었습니다. 임금이 전쟁에 나가는 장수에게는 모든 권한을 위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현장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대응을 하면서 적과 싸워서 이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간파를 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 IMF 당시에 청와대 권력자들과 그리고 국제금융자본과 결탁했던 금은무리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구찌 이제 그걸 뽀찌라고 그러나요? 예, 그 뽀찌 먹는 이런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시장 경제라고 하는 포장지로 씌워놓고 국내 알짜배기 기업들 다 말아먹었죠. 이제 대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재평가 작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재평가는 정말 어려운 문제죠. 왜냐? 당시 IMF에 개입했던 책임 있는 권력자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기득권의 담합 세력의 핵심들이거든요. 자, 제가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총선을 앞둔 정계 개편의 방향이 어떤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원칙은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계 개편이고, 그래서 나라의 위기에 대한 근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위기의 근원은 현재 기득권의 그 담합 세력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기득권 담합 행위라는 게 그 기득권 담합 세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그건 바로 1%의 재벌 그리고 청와대 권력 이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에 기생해왔던 상위 20%임을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상위 20%를 대변하는 정당이 어느 순간 민주당이 되어버렸고, 상위 20%의 임금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조가 바로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불평등의 세대라는 책을 쓴 서강대 이철성 교수의 말을 빌자면, 지금 우리 사회는 정규직 노조와 자본이 연대해서 하청과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구조로 1% 대 99%가 아니라 20%가 80%를 혹은 50%가 50%를 착취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대기업 노조 대부분이 임금 상위 20%에 속하는 최상층 임금 노동자 집단이 되어버렸다. 노조들은 불평등의 치유자가 아닌 불평등 구조의 생산자 혹은 수혜자로 변모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위 가짜 진보들은 전부 이제 재벌 체제 상위 1%만 문제 삼죠. 그러나 그 위에 그걸 둘러싸고 있는 상위 20%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위 20%들의 행태들을 보면 여기 문제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우선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연봉 1억이 보통이죠. 이게 모든 진입 장벽이 두껍기 때문에 독과점의 이익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이자에 고통받지만 금융권 종사자들에게는 그게 남의 일이죠. 의사 등 전문직은 법에 의한 정원 규제 그리고 업무 영역 보호 덕분에 고소득을 향유받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정부 예산으로 고액연금 보장받고 해외 연수 다 공짜로 다니죠. 교수들은 공무원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시간 강사와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실력 차이에 비해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공기업 직원들은 그 생산성에 비해서 1억 가까운 연봉으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우죠. 이게 과연 정당한 겁니까? 도대체 한국에서 이 공정이라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 존재하기는 한 건가요? 가장 심한 불공정 많이 들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관예우라는 말 들어보셨죠? 공정거래를 책임진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10여 명을 대기업에 재취업시켜주면서 고시 비고시 출신을 나눠가지고 억대 연봉 지침서까지 기업에 정해주었지요. 행시 출신 2억 5천 연봉, 비고시 출신은 1억 5천.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겨 왕거를 왜 문제 삼지 않죠? 도대체 이 정관예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판검사들의 정관예우는 더 지금 유명하죠. 이게 결국 그거 아닙니까? 법을 뛰어넘어서 온갖 불법이나 그 편법을 다 봐주는 이런 행위가 도대체 근절이 안 되고, 이것을 근데 문제 삼는 정치 세력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아니 판검사는 퇴직 후에 변호사 개입을 3년 이상 금지한다. 이런 법 만들면 안 되나요? 정관예우를 방치하는 것은 보수나 진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공정한 제도와 간행이 극심해지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저는 IMF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IMF 때 열심히 일하는 좀 위험하지만 대우를 뽐보기로 날리면서 한국의 기업가 정신은 그때 죽은 겁니다. 김우중을 죽인 게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 정신, 한국의 그 기업가 정신을 죽인 겁니다. 그것도 국제 금융 자본의 이익을 대변해서 한국의 정치 경제 권력자들이 자행한 겁니다.
그것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시장경제 질서의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금융자본 마피아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그 블랙머니 영화의 그 주요 메시지이죠. 여러분 한번 꼭 한번 보십시오, 그 영화. 근데 물론 뭐 약간 좀 동의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걸 그냥 이게 무슨 음모론이다 이렇게 취급을 한다면 한국 경제 회생은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때 IMF 이후에 기업들은 그 기업가 정신은 죽었고, 그래서 뭘 했냐? 안전한 부동산 시장, 지대 추구 행위, 이런 각종 불공정 제도 관행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그 이익을 말하자면 담보로 보장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 좀 겁없이 날뛰다가는 바로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시장만 노리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 그리고 그런 기업에 명줄이 걸려있는 노동자들은 위에서 그러니까 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임금 극대화 전략으로 일관하면서 그 노동해방 평등세상 그 깃발들은 땅에 내렸죠. 이건 제가 그 당시에 그 노동계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예. 제가 그 당사자이기도 하니까요. 일단 모든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라도 먼저 살자 하는 태도로 세상을 살기 시작했고, 여기엔 보수고 진보가 없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극명한 애가 이제 조국 교수일 뿐이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에너지를 다 말아먹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어쨌든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전파적 권력에 대한 일종의 그 아집 뿐이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지금 빠져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이 이렇게 꾸준히 이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이제 있었죠. 그게 이제 안철수 대표를 필두로 해서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지만, 그 내부의 어떤 그 기회주의적 그리고 투항주의적 세력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한 게 새 보수당인가요? 새 보수당으로 나간 정치 세력들은 바른미래당을 철저히 짓밟고 제3 정치 세력의 희망을 그 싹을 뭉개고 나갔습니다. 이 만신창이가 된 그 바른미래당이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야 합니다. 마치 그 로키라는 영화에서 몇 번이나 다운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쓰러지지 않고 카운터 펀치를 날려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그거는 뭐겠습니까? 그거를 끝까지 믿어준 안드레아인가요? 믿어준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겠죠. 저는 한국 정치의 혁신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제3 정치 세력들이 마지막까지 그들을 믿어준 국민들의 사랑을 기억을 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기대를 배신하지 않고 계속 주먹을 휘두른다면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 세력들이 있다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반기득권 단합 세력들이 다 모여서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풍찬 노숙의 시절을 견뎌내고 계시는 우리 당원들과 모든 국민들께 또 한 번의 힘찬 파이팅을 외치겠습니다. 파이팅!